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미 대선을 닷새 앞둔 오늘 북한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 첫 ICBM 발사인데요. 고도와 비행 시간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워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명태균 씨와 통화한 육성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천 보고나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고 윤 대통령은 핵심 참모진들과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고 핵 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긴급 NSC 상임위를 열고 신규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이 마약을 팔고 투약 장소까지 제공하다 적발됐습니다. 30개가 넘는 방에서는 마약류 수천만 원어치가 발견되면서 운영자 등 91명이 검거됐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첫 유죄 확정 판결로 다른 전현직 의원의 재판과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기준금리가 내렸는데도 대출 금리는 오르고 있습니다. 가산금리 때문인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년 만에 가장 크게 인상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와 직접 통화한 육성 녹음이 공개됐습니다. 해당 녹취를 공개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 정황이 입증됐다며 총공세에 나섰는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예정이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17초 길이의 해당 녹취는 지난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통화한 내용으로 한 달쯤 뒤 다른 사람이 이를 다시 녹음한 파일입니다. 통화 당시 윤 대통령 옆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고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실제 오빠라고 불렀다는 녹음도 공개됐습니다. 명 씨가 지인에게 김 여사와의 대화 내용을 전했는데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 묻기도 했다고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통화 다음 날인 5월 10일 김 전 의원이 실제 공천을 받았다며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중한 사안이고 한동훈 대표가 제기한 특별감찰관으로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없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무엇으로도 덮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멈출 수 없습니다. 강력한 심판만이 남았습니다. 다만 해당 녹음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대통령실 거짓 해명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대선 경선 이후 명 씨와 문자나 통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는데 통화가 이뤄진 5월 9일은 윤 대통령 당선 2달여 뒤인 만큼 대통령실 해명과도 어긋나는 겁니다.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의원은 공천 내용을 대통령 당선인에게 가져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 여사와도 상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취재해보세요. 저는 항상 공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하는 사람이고. 민주당은 이번 대통령 녹취 외에도 명 씨의 선거 개입을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양의 녹취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며 추가 공개도 예고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통화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공천에 관여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명 씨의 통화 내용도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참모진과 긴급 오찬 회동을 하는 등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문제의 통화 녹취가 이루어진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전, 즉 당선인 신분이었다는 점부터 강조했습니다. 당시 윤 당선인은 공관위의 보고를 받은 적도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대표와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둘러싼 통화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명태균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윤 대통령이 그저 좋게 얘기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이준석 당시 당대표도 최근 SNS에서 최고위에서의 전략공천 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며 관련 내용을 첨부하기까지 했습니다. 탈당해 현재 다른 당에 가 있는 전 대표의 입장까지 인용한 데에는 공천 개입 의혹을 철저히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의 통화 공개 이후 윤 대통령은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모진 10여 명과 긴급 오찬회동을 하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명 씨와 통화한 사실 자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선 축하 인사가 수백 통씩 오는 가운데 전화를 받은 것 같다며 대선 초반 관계가 있다 보니 전화를 받은 것 아니겠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찬에 참석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이 이런 녹취가 공개된 데 대해 황당하고 어이없어 한다는 반응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야당은 공세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모습이라 향후 파장이 주목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여당 일부 중진 의원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윤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당선인 신분일 때 통화가 이뤄졌기 때문에 야권이 주장하는 것처럼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권영세 의원도 공개된 통화 시점은 2022년 5월 9일로 당시 윤 대통령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던 만큼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발표한 입장 정도로 사안을 이해하고 있다며 사무총장 등 당무를 맡은 당직자들이 추가로 파악할 부분이 있으면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천 개입 의혹이 담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녹취를 두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훌륭한 일이구나 할지는 국민이 판단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인천 군부대를 방문한 뒤에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인천 강화군을 찾은 자리에서 아직 녹취를 들어보지 못했다면서도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있을 수 없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고발인들이 잇따라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에 나섰습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항고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 여사에 대한 처분 결과가 달라질지 관심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130여 쪽 분량의 항고 이유서에서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나 유죄로 인정된 유사 판례가 있다며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다시 판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멀쩡한 증거를 외면하면서까지 김 여사 범죄를 묵인한 건 아닌지 밝혀내야 한다며 조만간 수사팀 검사들을 고발하고 대검에 감찰을 요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압수수색 한 번을 안 하고서 영장을 청구했다는 거짓말까지 한 이유는 명백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조범의 요건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잔머리를 굴리고 교묘하게 말을 비튼 흔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고발했던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대표도 윤 대통령 부부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며 항고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직무가 광범위한 만큼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요구한 청탁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검찰총장 심의정은 서울고등검찰청을 지휘하여 이 사건의 피의자들을 신속하게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법원에 공소 제기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앞서 검찰은 명품 가방 사건은 청탁이 아닌 촬영을 위해 건넨 금품이라는 이유로 김건희 여사 등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알았던 정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항고가 타당하다면 재기수사나 공소제기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항고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를 지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판단을 신뢰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던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돈봉투 사건에 관한 첫 유죄 확정 판결인데 다른 전현직 국회의원의 재판과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전 의원이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6천만 원 마련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된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의원은 돈봉투를 전달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6천만 원 준 건 인정하시나요? 소장님과 논의한 적 있으신가요? 이번 대법원 판단은 돈봉투 자금 조성 과정에 대한 첫 확정 판결로 동료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에 대해선 아직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윤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사건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인정됐습니다. 그만큼 통화 녹음에 언급된 다른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과 수사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다른 의원들에 대해 반드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11월 중순까지 현역 의원 6명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앞서 기소된 이성만, 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고위 공무원으로서 수억 원대 뇌물과 정치 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을 저질렀고 법정 안팎에서 아나무인 변론을 반복해 전례 없는 사법 방해를 일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북한이 10달 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늘려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고체 추진 ICBM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우리 군은 분석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아침 7시 10분쯤 평양 일대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했습니다. 고각으로 발사돼 100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말 화성 18형을 발사했을 때 북한은 최대 정점 고도 6,500여 킬로미터로 상승해 1002.3km를 73분 58초 동안 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발사도 고체 연료를 사용한 고각 발사였지만 군은 더 멀리, 더 높이 쏘기 위한 시험 발사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신형 고체 추진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쏘았던 것보다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발사 하루 전 국방정보본부는 북한 특정 지역에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배치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군은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현장 시찰 당시 처음 공개한 신형 12축짜리 이동식 발사대가 이번에 사용됐을 가능성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 행위이다.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는 북한이 거듭된 경고에도 불법적 도발을 끊임없이 감행하고 있다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맞춤형 감시 대상 품목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외교부는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과 생산 전반에 필요하고 북한이 자체 생산하기 어려운 15개 품목을 새로운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감시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지난 2016년 6월 발표된 핵미사일 감시 대상 품목이나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등 기존의 수출 통제를 보강해 북한에 대한 제재망을 보다 촘촘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한 가운데 우리 군도 정보 수집 목적의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보내야 한다고 미국을 방문 중인 김용현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북한군 전투 동향을 분석해서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참관단을 보내지 않는 게 직무유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안보협의회를 마친 김용현 국방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우크라이나 파병 반대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김 장관은 과거 이라크전에도 참관단과 전황 분석단 등을 보내왔다며 이번에도 우크라이나에 보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장에서 활동하는 북한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만큼 우리 군을 보내지 않는 게 직무유기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에 참관단을 보낸다든지 무슨 전황 분석단을 보내는 것은 당연한 우리 군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잘못된 것이고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군이 10,000명이나 파견된 걸 보면 전투에 투입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참전할 경우 확전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북한군에 맞서 다른 나라가 행동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Yes, it could encourage others to take action, different kinds of action, but I won't speculate on what could exactly happen. 김 장관은 북한의 파병으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커진 건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에서 첨단 핵무기 기술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며 안보 불안이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군을 러시아에 보낸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자기 자신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군대를 총알바지 용병으로 보낸 것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장관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레드라인을 넘어가고 있다며 지금까지 하는 다른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한미 연합훈련에 북한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소규모 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 국방장관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전투병 파병이 아닌 참관단을 보내는 건 미래 대비 차원에서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규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소집한 회의에서 한국, 미국과 북한, 러시아의 입장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군이 죽어서 귀환할 거라며 규탄했고 북한과 러시아는 북러 관계를 발전시키는 건 정당한 권리라고 맞받았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미와 러시아 북한 정부 대표가 거센 설전을 벌였습니다. 황준국 주 유엔 대사는 북한군의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것이라며 60만 명이 넘는 러시아군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북한 병사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s legitimate military targets, they will end up as mere cannon fodder. While the wages they are supposed to receive from Russia will end up squarely in Kim Jong-un's pocket. 미국도 북한군의 파병은
위험을 가중시키는 무모한 행동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2번 생각하라고 경고했습니다. Should DPRK's troops enter Ukraine in support of Russia, they will surely return in body bags. So I would advise Chairman Kim to think twice. 이에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은 국제적으로 합법적인 것이라며 방해한다면 모종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The DPRK and Russian Federation are entitled to develop overall bilateral relations in all fields, including politics, economy, military and cultures.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서 사실상 파병을 간접적으로 시인했습니다. The statements about the North Korean soldiers on our front should not surprise no one because they all barefaced lies and they're trying to distract from truly significant problems that threate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북한군의 파병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인도태평양과 유럽 안보 지역 전반에 큰 충격파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응도 점점 긴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동행한 장성 3명의 이름을 공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성명에서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리창호 정찰총국장, 신금철 인민군 소장이 이번에 러시아 입국한 최소 500여 명의 북한군 장교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복 부총참모장은 김정은의 군부 측근 중 한 명으로 최근 국정원은 김영복의 러시아 파견 사실을 공식 확인한 바 있습니다. 납북자 단체가 오늘 오전 경기도 파주에서 대북전단 5만 장을 날릴 계획이었지만 경찰과 현지 주민에게 막혀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다시 전단 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혀서 충돌 우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 앞에 속속 인파가 모여듭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이 북한에 납치된 가족이 잘 있는지 알고 싶다며 피해자들의 사진과 설명을 담은 전단 5만 장을 날리러 온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생사 확인입니다.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북한 정권을 비방하지 않았고 가족을 향한 애타는 마음만 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접경 지역 주민들은 트랙터 20여 대를 동원하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대북전단 중단하라! 대북전단 중단하라! 북한이 대남 확성기 소음을 키우면서 일상이 무너졌고 전쟁에 대한 불안감 탓에 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라고 호소했습니다. 농사일하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그 시간엔 더 잘 들리는 거죠. 진짜 전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느낌 있잖아요. 경기도는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70여 명을 투입했고 경찰도 1000여 명이 동원돼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경찰이 차벽까지 세워 통제에 나서면서 우려됐던 양측의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납북자 단체는 결국 전단 살포를 취소했지만 조만간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 일부 지역에 이어 인천 강화까지 위험구역으로 지정돼 전단 살포가 금지된 가운데 접경 지역의 갈등과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미국 대선을 닷새 앞둔 오늘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도발 직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 바꾸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례적으로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북한이 최근 끊임없이 도발을 해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지난해 12월 이후에는 올해 들어서는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이 시점, 미국 대선을 닷새 앞둔 이 시점에 발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단 북한의 대미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러니까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든 우리의 핵무력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돼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강력한 핵무력 정책을 고수해 나간다. 그 기반 위에서 뭐 협상을 하든 대화든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이 미국 대선 닷새 앞두고 다시 한번 명확하게 각인시킨 그런 이벤트였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이 사실 그 두 후보가 북한에 대해서 그다지 뭐 관심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관심을 끌려는, 그래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그 단계는 이미 지났고요. 예. 이미 관심은 충분히 끌어왔고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는 북한의 핵 문제 관련해서 협상도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의도를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신형 ICBM을 다시 또 개발하고 또 과시함으로 해서 새삼스럽게 관심을 끄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예. 앞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재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북한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돼도 과거하고는 다른 북한을 북한과의 협상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핵 보유국으로서 지금까지 견제해왔던 핵 무력 강화 정책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이 메시지를 이번 신형 ICBM 발사를 통해서 다시 명확하게 보여준 거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예를 들어서 재선이 된다고 가정하면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제 그 단계에서는 이런 북한의 그 핵무력 고도화가 협상력을 좀 높이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북한 입장은 지금 다음 대통령이 누가 돼도 미국의 어떤 자신들에 대한 적대시 정책은 바뀌지 않는다. 미국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더 강력한 핵무력을 보여주면서 미국을 계속 압도하고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지금은 최선이다. 그래서 이제 북한은 얘기하는 게 전략적 핵 억제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전략적 핵 억제. 그 전략적 핵 억제라는 게 미국이 어떠한 군사적으로 또 핵무력으로 자신들을 위협해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압도적 억제력을 우리는 갖추겠다. 이런 그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고 그걸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또 실력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뭐 교수님 말씀은 뭐 북한이 트럼프 재선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초박빙 접전 양상이다 보니까 트럼프를 좀 이렇게 밀어주기 위해서, 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ICBM을 발사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 분석에 동의는 하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육군자들의 관심이 북한의 이런 도발에 어떤 그 집중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이스라엘 중동 전쟁 여기에 더 관심이 더 쏠려 있죠. 예. 물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또 그 북한 군인들의 파병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외교 문제로서 영향을 주고 있긴 하지만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 미국 국내 이슈가 훨씬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핵실험 같은 그 도발을 만약에 북한이 단행한다면 북한의 미국의 유권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만한 하나의 어떤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ICBM은 계속 북한이 시험 발사를 해왔고 이번에 보다 강력한 위력을 갖는 ICBM을 이제 시험 발사한 건데 이게 과연 이슈화가 될 수 있을지 아마 저는 약간 좀 의문을 좀 표시하고 싶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결국 저런 북한을 상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과연 미국 육군자의 표심을 얼마나 움직일지 그 부분에서는 조금 좀 회의적으로 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러시아의 북한군이 파병돼서 국제사회 시선이 쏠려 있고요. 유엔에서도 지금 이 문제 가지고서 계속해서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지금 한국 국방장관이 미국에 가 있고요. 공동안보협의회 성명이 발표됐는데
유엔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인가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사실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하고의 군사 협력 이 정황들을 보면 뭐 거의 이제 그 국제사회 대북 제재는 뭐 이렇게 안중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 오늘 북한이 발사한 이 신형 ICBM은 잘 준비된 계획된 도발이라고 봅니다. 이미 지난 9월달에 신형 그 이동식 발사 차량을 그때 이미 선보였거든요. 테리라고. 그래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미 그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신형 그 발사 차량인데 이게 이제 이른바 바퀴가 12개 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 바퀴를 이제 그 합치면 12개씩 합치면 24개 바퀴잖아요. 이걸 보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런 그 신형 발사 차량이면 여기에 장착할 미사일도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형 그 ICBM이 이제 등장하겠구나 이렇게 예상했던 건데 굉장히 빠르게 시험 발사가 이제 단행이 된 거죠. 그 체내 바퀴 수가 늘어났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거리나 뭐 탄두 중량이요? 김정은 위원장이 2021년에 개최한 그 8차 당대에서 여러 가지 그 전략적 그 국방력 강화 목표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대형 탄두 개발입니다. 초대형 탄두 개발. 그러니까 이 초대형 탄두라는 게 그만큼 이제 무거운 걸 그 먼 곳으로 실어 날라서 폭발력을 이제 극대화하겠다. 그것도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의 어떤 요격망을 피해서 이 무거운 탄두를 날려서 미국 본토에 이제 발사하겠다. 이런 이제 그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사 자량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미사일 발사 체계, 더 무거운 발사 체계를 가동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그 미사일 발사 체계의 핵심이 결국은 이제 신형 엔진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탄두의 어떤 중량, 이게 이제 훨씬 무거워지는 거죠. 이 무거운 것을 이제 날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발사할 수 있는 기반이 이제 신형 발사대가 되는 건데, 결국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주목할 것은 이 무거운 탄두를 더 멀리 날리기 위한 능력을 이제 과시해 줬어요. 과시해 줬는데, 그러면 이 탄두에 그러면 발사체가 하나밖에 없느냐, 탄두가 하나밖에 없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시지만 다탄두가 이제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뭐 한 발에서 세 발 이 정도가 아니라 최소한 10발 정도가 이게 이제 이 다탄두가 포함되어 있는 그걸 이제 발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재진입을 하는 게 이제 목표인데, 이렇게 되면 미국이 이걸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완성도를 보여주면 결국 이제 전략적 억제력이 이제 완성됐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신형 발사 차량, 이른바 이제 테리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등장했고, 여기에 신형 ICBM 발사를 해서 어느 정도 능력을 지금 과시를 했고, 이게 갖는 의미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또 차원이 다른 고중량 탄두를 미국 본토로 날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과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그 ICBM 능력에 또 직면하게 되는 거. 이것이 이제 결국은 전략적 핵 억제력을 미국에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서 러시아 기술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전에도 북한의 그 미사일 개량 수준이 굉장히 빨랐거든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계속 그 신형 미사일 또 개량 미사일들을 계속 보여줬는데, 사실 오늘 발사한 이 신형 그 ICBM 그 기술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내일 아침에 더 상세한 내용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첨단 기술이거든요. 일반 국가들은 감히 개발하고 또 이렇게 시험 발사할 수 없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압축된 그런 이 신형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런 미사일 기술들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지난해 9월달에 그
그 러시아 보스토론치니 그 우주 기지를 발사했을 때 이런 기술에 이미 관심을 보인 바가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서 대규모 그 병사도 지금 파병을 하는 거고 또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반대급부가 많이 논의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 어떤 식으로든 지난해 9월 이후 지금까지 상당히 깊이 있는 논의도 이루어져 왔고 실제로 그 미국이 아니 북한이 원하는 그런 어떤 첨단 군사 기술 예를 들면 뭐 그 군사 정찰 위성이랄까 또 신형 ICBM 기술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저는 이미 이전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사된 ICBM이 86분 동안 비행을 하면서 역대 최장을 기록했고 또 최고 고도가 7,000km 이상으로 역대 최고로 또 기록이 됐습니다. 그만큼 또 사거리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사실 기존 화성 18형만으로도 사거리가 15,000km 이상 나오기 때문에 미국 전역이 다 사정거리 안에 들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사거리를 늘릴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대신 탄두 중량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더 무거운 탄두를 가능하면 더 멀리 날릴 수 있는 지금 역량을 과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포인트는 초대형 탄두의 위력을 과시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탄두 재진입 기술을 또 과시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제 또 기술자 분들이 아마 추가적인 분석과 평가를 할 거로 보여지는데요. 어떻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화성 17, 화성 18형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은 이미 사거리 역량은 이미 갖춘 상태고요. 예. 더 무거운 탄두를 더 멀리 날릴 수 있느냐 이걸 계속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조선중앙통신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가의 전략 공격 무력을 부단히 고도화해 나가는 노정에서 필수적인 공정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과정에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기술을 그 고도화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ICBM 성능을 이제 계속 이렇게 향상시키는 건데 결국 최종적인 목표는 미국에 대해서 전략적 핵 억제력을 갖는 거다. 그럼 왜 이렇게 계속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느냐? 그게 이제 아까 우리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어제 그 워싱턴 D.C.에서 한미 그 군사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공동성명 내용을 보니까 사실 또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북한이 계속 지금 ICBM 도발의 어떤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미국의 전략 자산이 지금 수시로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고 뭐 이거 시도 때도 없이 지금 전쟁 분위기를 고취하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다고 지금 계속 규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한미 군사 훈련이나 이런 성격들이 갈수록 공격적이고 침략적 성격을 띠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전략적 대응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한미연례안보회의의 그 공동성명 내용도 사실은 이제 우리로서는 또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북한이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확장 억제력을 더욱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 그 확장된 그 어떤 억제력의 핵심이 결국은 미국의 전략 자산이 이제 한반도에 거의 정례적으로 상시적으로 배치돼서 북한의 이런 핵 위협을 이제 억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이렇게 상승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강력한 억제력을 통해서 북한을 또 도발을 막겠다, 차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북한도 똑같은 논리로 이렇게 지금 한미가 우리를 위협하는데 예. 또 계속 더 이제 이전보다 더 고도화된 또 그런 핵무력이 또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서로 지금 악순환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 안타까운 게 한미가 이 북한의 이런 정말 무모한 도발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이런 것들이 뭔가 북한의 이런 도발을 더 억제시키고 차단시키는 효과를 발휘를 해야 되는데 예. 북한은 오히려 더 지금 아하. 어떻게 보면 이제 괴물로 변해가고 있는 이런 현실이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죠, 지금 예. 상황이. 유엔 제재도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것 같고 안보리 회의에서도 뭐 중국과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북한 제재가 쉽지 않고요. 이런 가운데 그렇죠. 우리 정부는 NSC 회의를 열고 뭐 그 고체 미사일, 그 고체 연료 같은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독자 제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안타깝지만 뭐 지금까지도 유사한 제재를 계속 해왔고 예. 북한의 핵미사일 그 역량을 고도화를 막기 위한 맞춤형 제재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 제재의 효과는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정부가 내놓은 이런 고육지책은 어떤 식으로든 서방 국가라도 힘을 모아서 북한의 이제 핵 그 미사일 고도화를 막을 수 있는 뭐 부품 공급이랄까 자금 유입이랄까 이런 것들을 다 막으려고 이제 계속 촘촘하게 이제 건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들어 놓는 건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뭐 어떻게 보면 진정성 있는 이런 그 협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는 저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는데 이미 전장에 투입돼서 한 명 빼고 전멸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 지금 다양한 그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북한군들의 이제 북한군에 대한 지휘 통제 체계를 보면 사실은 굉장히 그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별 군대가 미리 전장에 투입이 돼서 전투를 해서 사망자가 벌써 발생할 가능성, 그것은 조금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북한군에 대한 지휘 통제 체계를 고려하면 사실은 조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선발대가 파견된 그런 정황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 선발대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군 지휘관급, 그죠? 그러니까 미리 이제 현장을 가서 보고 나름대로 이제 그 대규모 그 군 인력이 왔을 때 앞으로 어떻게 이제 적응하고 또 현지에서 생존력과 또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이런 걸 이제 미리 탐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미리 전투에 투입이 돼서 전사자가 발생한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제가 보는 또 다른 관점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연방국가잖아요. 그 예. 다양한 이제 소수민족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전장에 배치된 그 군인들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 그 소수민족에서 이렇게 파견된 파견이 아니죠, 자원하는 그런 어떤 인력들 꽤 많거든요. 예. 그게 그 중에는 이제 고려인이 포함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파견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이제 이 말투는 상당히 북한 말투하고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북한 군인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생김새도 북한 군인하고 비슷한 그런 생김새를 가진 예를 들면 브리야트 공화국의 그 주민들 이미 많이 이제 영상으로 공개가 되었지만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섞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그 러시아 그 군인들에 대한 그 지금 전장에 그 나가 있는 군인들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지금 좋기 때문에 예. 어떻든 군인으로 가서 이제 그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파견 나가 있는 그런 소수민족의 그 군인들도 꽤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하단을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파병과 관련해서 뭐 우리나라 유엔 대사 그리고 미국 차석 대사 계속해서 북한에 경고를 했고 북한도 맞받았는데 어떻게 뭐 북한이 이걸로 어떤 영향을 받아서 거기서 다른 뭐 도발을 더 한다든지 아니면 좀 축소한다든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이제 이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결단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 무대에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여론전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예. 지금 지난해 6월 달에 이제 북러 간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이 체결이 되었고 또 러시아 쪽에서는 이제 비준까지 된 상황이고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이 조약 이행과 관련된 의지와
어떤 실천들을 이제 계속 보여줌으로 인해서 더 많은 반대급부를 지금 받아내는 게 지금 관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비록 국제 무대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고 우리도 지금 당연히 여야 막론하고 많은 그런 규탄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결단에 따라서 최대한 이 성과를 보여주고, 그죠? 그 전장에서의 성과를 보여주고 또 최대한 많은 반대급부를 받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그 지금 올해가 지금 지금 한 2개월밖에 이제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 지금 내년이 또 김정은 정권한테 굉장히 중요한 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당 창건 또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두 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정주년이잖아요. 꺾어지는 해고 예. 더 성대하게 또 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기념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이제 성과, 대내외적 성과를 지금 극대화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모든 측면에서의 성과를 지금 최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예.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좀 제가 볼 때는 이제 단기적 과제 또 중장기적 그런 목표까지 두루두루 살피면서 지금 전략적 접근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10달 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도발 그리고 정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박빙 판세가 이어지고 있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실언이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을 쓰레기로 지칭했다는 건데 해리스 진영뿐 아니라 백악관까지 나서서 지지자가 아닌 혐오 발언을 뜻한 거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이번 대선의 주요 경합지인 노스캐롤라이나로 향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비행기를 타기 전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쓰레기로 불렀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겁니다. I strongly disagree with any criticism of people based on who they vote for. I will be a president for all Americans, whether you vote for me or not. That is my responsibility. 해리스는 현장 유세에서도 트럼프는 자신과 뜻이 다른 사람을 적이라 생각하지만 자신은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초접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바이든 대통령의 돌출 발언이 파장을 불러오자 해리스 진영은 진화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뉴욕 유세 당시 한 연사가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 섬이라고 부른 데서 시작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정 국가나 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트럼프 지지자들을 향해 쓰레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백악관은 당시 대통령은 혐오 발언을 비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He's a president for all. But hateful rhetoric that he hears, and this is something that we've done many times from here, we will call that out. We will call that out, and that's what the president said. 해명에도 아랑곳 없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공세에 나섰습니다. 바이든과 해리스가 결국 속내를 드러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Joe Biden finally said what he and Kamala really think of our supporters. He called them garbage, and they mean it. Even though without question my supporters are far higher quality than Crooked Joe or 트럼프는 승리를 장담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 소속 유력 인사들의 해리스 지지 선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낸 배우 아널드 슈워제네거는 트럼프는 분열과 모욕, 분노만 만들어낸다며 해리스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쓰레기 실언을 공격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쓰레기 수거 트럭에 타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에서 환경미화원 조끼를 입고 자신의 선거 로고를 부착한 쓰레기 수거 트럭에 탑승했습니다. 미국 대선을 엿새 앞둔 어제 북서부와 북동부의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 경합주 3곳 중 2곳에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여론조사기관 SSRS와 함께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미시간주와 펜실베니아주 그리고 위스콘신주 등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 세 개 경합주는 지난 2016년 대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섰고 지난 2020년 대선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해 백악관 입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반도체 사업에서 3조 9천억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기존에 예상됐던 4조 원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인데요. 하지만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HBM 품질 검증 테스트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혀 납품 임박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3분기 실적은 시장의 기대보다 낮았습니다. 영업이익 3조 8,600억 원으로 기존 전망치 4조 원에 미치지 못했고 경쟁사인 SK하이닉스와는 3조 원 이상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역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엔비디아 납품 지원과 중국의 추격이었습니다. 다만 성과급 등 일회성 비용과 환차손, 파운드리 사업부의 적자 등을 감안하면 실제 메모리 반도체 자체 실적은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특히 AI 열풍 속에 HBM과 AI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매출을 견인했다는 분석입니다. 매출은 3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인 79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반전의 기회가 임박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HBM 품질 검증 테스트에서 유의미한 진전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HBM3 사업화가 지연되었지만 현재 주요 고객사 퀄 과정상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하였고 이에 4분기 중 판매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14일 이후 13거래일 만에 장중 6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다만 6만 원을 다시 뚫지 못하고 0.17% 오른 59,20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파운드리와 디스플레이 등 삼성전자 전체의 위기를 타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HBM은 그 삼성이 만들고 있는 제품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고 지금 삼성에서 이제 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예전처럼 그런 혁신의 피가 잘 흐르고 있느냐 하는. 삼성전자는 일단 수익성 위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HBM 6세대 양산 계획을 내년으로 앞당기는 등 위기 타파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서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 제한, 보증금 3억 원 등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오후 4시 20분쯤 구치소를 나온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면서도 보석 청구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취임 반년 만에 탄핵 위기를 맞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다음 달 10일 불신임 투표를 앞두고 회원들에게 과오를 만회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임 회장은 대의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엄중한 상황에 부적절하고 경솔한 언행들로 누를 끼쳐 100번 사죄드린다며 변명의 여지 없는 불찰이라고 사과했습니다. 다만 전쟁에서 적전 분열은 필패의 원인으로 의협회장 탄핵은 내부 분열과 혼란만 가중할 거라면서 임무를 끝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고 이해람 중사가 세상을 떠난 이후 공군에서 또다시 성폭력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직속 상사인 대령이 여군 소위를 성폭행 시도하고 2차 가해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공군은 유감을 표하면서 민간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혜진 기자입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 상담소는 공군 제17 전투비행단 여성 소위가 직속 상관인 전 대장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소는 기자회견을 열고 A 소위가 지난 8월 회식에서 전 대장 B 대령에게 추행당한 데 이어 지난 24일 회식 이후에도 성추행은 물론 관사에서 성폭행 당할 뻔했다며 상담 내용을 전했습니다. A 소위는 상담소에 B 대령이 자신의 손을 만지며 공군에 계속 있게 되면 3번은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압박하고 술자리를 이어가자며 관사에 갈 것을 강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숙소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비대령이 물리력을 행사하며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A 소위가 공군의 피해 사실을 알리며 비대령은 다른 부대로 분리 조치됐지만 비대령이 회식에 참석했던 간부들에게 A 소위가 술에 취해 자신을 유혹한 것처럼 유도신문을 하면서 녹취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로서 공군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공군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태입니다. 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공군의 책임이 큽니다. 군인권센터는 17 비행단장과 공군 본부 감찰부도 중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공군은 지속적인 성인지 교육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2차 가해 제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A 소위는 비대령으로부터 뇌물 요구도 받았다며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국가수사본부에 강제추행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비대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퇴근길 내륙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또 아침보다는 공기가 조금 부드러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이 17.9도, 자정은 14도로 출근길보다 3도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를 시작으로 늦은 밤에는 전남 해안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낮아집니다. 그래도 중북부 지방은 맑은 하늘이 함께하는 가운데 서울 낮 기온이 19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웃돌며 선선하겠는데요. 하지만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대구 낮 기온이 16도에 머무는 등 예년 기온을 밑돌며 무척 서늘해지겠습니다. 내일은 점차 남부와 충남 남부까지 비가 확대되겠고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특히 제주 산간에는 모레까지 30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에도 최고 15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남해안에도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초속 2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자 우리 정부는 안보 대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대를 타격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미사일 제조에 필요한 부품의 수입 통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유도폭탄 장착을 마친 F-15 전투기가 활주로를 떠나 창공을 향합니다. 공중에서 이동식 발사대 추적에 성공한 조종사는 조준 끝에 정밀 타격에 성공합니다. 3, 2, 1,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즉 ICBM 발사대를 격추하는 훈련입니다. 한미 공군은 전투기를 대규모로 동원해 정밀 폭격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ICBM 도발 직후 한미 국방장관은 미국 측 전략자산 전개하에 연합훈련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동맹의 대응 의지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서는 신규 대북 독자 제재를 지정하기로 결정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연계해 어떠한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윤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확실하게 대응 처리한 다음 보고해도 된다며 즉강 끝을 항상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올라가는 데 맞춰 즉각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했습니다. 뒤로는 몰래 러시아에 용병을 보내고 앞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직접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필요한 조치들을 엄중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ICBM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제도적인 압박도 진행됩니다. 정부는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과 생산에 필요하지만 북한 자체 생산이 어려운 15개 품목을 새로운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감시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ICBM 도발에 대응해 한반도에서 한미 안보 태세를 과시하는 동시에
밖으로는 북한의 무기 부품 수입을 옥죄는 등 전방위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 대선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면서 러시아 파병에 대한 관심을 돌리려는 이벤트 성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발사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은 핵 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걸 확언한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북한의 ICBM 도발은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고체 연료 ICBM 화성 18형을 발사한 지 10개월 만입니다. 이번 ICBM 발사는 한미 국방장관이 현지 시각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안보협의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표한 지 5시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파병에 쏠린 국제사회의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주목해야 할 시점은 또 있습니다. 미 대선을 불과 닷새 앞두고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ICBM 도발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선이 임박해 있는 시점에서 북한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판단과 현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이벤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을 향해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속셈이라는 건데 북한은 다만 ICBM을 정상 각도가 아닌 고각으로 발사해 도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입장도 빠르게 나왔습니다. 발사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ICBM 발사는 적에 대한 대응 의지를 알리는 적절한 군사활동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또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을 확언한다며 이번 발사는 전략 공격 무력을 부단히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국제사회 긴장을 고조시키는 폭거라고 비판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선거 참패로 이시바 총리의 입지가 불안해진 상태여서 그의 대북 대응 외교력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ICBM급으로 비행거리 1000km, 최대 고도 7000km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 시간은 86분으로 파악했는데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これまでのミサイルでですね、一番長く時間が飛んでおりますので、従来のミサイルとは別のまたミサイル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총리 관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이번 발사는 국제사회의 긴장을 높이는 폭거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これまでの弾道ミサイル等の度重なる発射も含め一連の北朝鮮の行動は我が国地域および国際社会の平和と安全を脅かすものであり断じて容認できません。 방위력 증강을 강조해온 이시바 총리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도발에 나서면서 주변국과의 연대와 협력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일 정상회담을 조율하고 있는데 성사되면 북한 문제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지난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과반에 실패하면서 이시바 총리의 목소리에 얼마나 힘이 실릴지는 미지수입니다. 다음 달 11일 특별국회 총리 지명 선거에서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데다 총리로 다시 지명된다고 해도 야당의 협조에 크게 의존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일본 외교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 정치적 기반의 불안정과 미 대선 이후의 유동적인 외부 안보 환경은 이시바 총리의 외교 역량에 커다란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김영복, 리창호, 신금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장성 3명의 이름을 유엔 안보리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번 북한군 파병 작전명을 이른바 동방계획으로 붙였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동행한 장성급 3명의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리창호 정찰총국장, 그리고 신금철 인민군 소장입니다.
우크라이나 유엔 주재 대표단은 현지 시간 30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声明에서 최소 500여 명의 북한군 장교 중에 장성급 3명이 포함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영복 부총참모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군부 측근 중 한 명으로 올해만 7번 공개석상에서 김 위원장과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른바 폭풍부대로 불리는 특수작전군 최정예 11군단 등을 지휘한 인물로 최근 예하부대와 함께 러시아 파견 사실을 국가정보원도 파악했습니다. 함께 파견된 리창호 정찰총국장은 지난 2022년부터 대남 공작과 특수전을 담당하는 정찰청국장에 올라 우리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올라 눈에 띕니다. 우리 정부는 정찰총국이 북한 해킹 조직의 배후로 불법 사이버 활동 등을 통해 외화벌이와 기술 탈취 등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금철 소장의 경력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장성급이란 점을 고려할 때 러시아에 남아 북한군을 지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공개된 장성 3명이 김정은 위원장의 대리인 자격으로 보내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북한군이 최소 2,000에서 3,000명으로 이뤄진 부대 단위로 편성된 뒤 존재를 은폐하기 위해 러시아군에 통합될 계획으로 보인다고 유엔에 전했습니다. The DPRK servicemen are supposed to wear Russian uniforms and use Russian small arms. They will also be provided with Russian identity documents. 러시아는 이번에 파병된 북한 부대 수용 작전을 이른바 동방 계획으로 이름을 붙였다고 일본 NHK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파병된 북한 부대를 운용할 러시아 책임자로 러시아군 76 공정사단 사령관을 지낸 소장급 장성을 임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군 파병 규모 등을 공개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연일 북한군의 위협을 강조하며 서방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물증을 확보했다며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음을 공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공개된 녹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통화할 당시에는 당선인 신분이었다는 점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이를 토대로 공무원이 아니었던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각종 고발이 이뤄지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시작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 이뤄진 통화 음성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위법한 공천 개입의 증거라고 규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친박계 의원들이 여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꺼내든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윤석열 검사 시절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고 낱낱이 수사해서 법원에서 2년형 선고가 나왔었는데요. 대통령 임기 시작 뒤 윤 대통령의 말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이뤄진 만큼 법리 적용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명태균 씨가 대선 전 시행한 각종 여론조사의 대가성을 의심하며 추가법 위반 소지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친윤석열계 등 국민의힘 일부는 그러나 민주당이 공개한 육성을 토대로 해도 당시 윤 대통령은 하루 차이로 당선인 신분이었다는 점에 초점을 뒀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례와 달리 명 씨와 통화할 때 윤 대통령은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대통령, 즉 공무원이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일 씨는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에서 대화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고요. 당원으로서 정치적 의견을 얘기한 것뿐이라고도 반박했는데 당내에선 법리와는 별개로 국민 눈높이를 고려했을 때 당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주요 당직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물의, 비리, 비위 등 사건을 조사하는 당무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당무감사를 좀 착수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필요하다면 제가 그 요청할 의향은 있습니다. 네. 곧 장외투쟁에 나서는 민주당은 이번 음성 파일 공개를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여당은 법리 검토와 함께 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인 분위기인데 야당의 공세에 각종 고발까지 이어지며 사태 수습이 만만치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 핵심 참모진 10여 명과 긴급 오찬 회동을 하고 명태균 씨와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데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회동에 참석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오찬에서 명 씨와 해당 통화를 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취임식 전날 축하 전화가 수백 통 넘게 왔고 그 가운데 명 씨 전화도 하나였다고 설명하며 대선 전 초반 관계가 있다 보니 취임식 전날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받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내용이 공개된 가운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명 씨에게 당원 당규상 원칙만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인터뷰에서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위해 다양하게 접촉했고 자신도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문의받았지만 전략 공천은 상대 후보보다 경쟁력이 월등하면 주는 거라는 원칙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당시 공천 결정권자가 이준석 당대표와 윤상현 공관위원장이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는 SNS에 윤 대통령의 공관위 보고 여부 등을 자신은 전혀 몰랐다며 양두구육을 넘어 인면수심을 하려는 것이냐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여론조사가 정치 브로커들의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된다며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명태균 씨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겨냥한 건데요. 이번에 공개된 명 씨와의 대통령의 통화 녹취를 두고 친한계를 중심으로는 긴급 의원총회 등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포함한 각종 논란에 쓴소리를 이어갔던 한동훈 대표. 그러나 명태균 씨와 대통령 간 육성 녹음엔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민심을 그대로 보여줘야 하는 여론조사가 요즘은 왜곡하는 데 쓰이는 것 같다며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론조사가 정치 브로커와 야심가들의 놀이터나 영업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고요.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한 대표가 말한 정치 브로커는 명태균 씨를 겨냥한 건데 명신 공천 개입 의혹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다른 후보보다 앞서도록 조사 결과를 꾸미는 등 여론조사 조작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이를 또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있어.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네네네. 노동자간에 그 결수 올려갖고 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친한동훈계도 일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도 대통령 녹취가 쇄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불만과 위기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한 친한계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신중론을 내비쳤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어설프게 입장을 내면 이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친한계 의원은 그야말로 핵폭탄을 맞은 상황이니만큼 긴급 의원총회라도 열어야 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당은 일단 윤 대통령이 당시 당선인 신분이라 공직선거법에 걸리지 않고 공천 얘기는 그저 사적 대화였을 뿐이란 논리로 입장을 정리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시 대통령 당선자께서 명시적으로 김영선 공천 준다고 언급한 바는 없는 것 같고 정상 참작해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당은 호재로 여겨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보름 앞두고 터진 이번 사태에 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야당의 탄핵 공세 빌미를 줘선 안 된다는 공감대 속에 방어 논리를 펼칠지 대통령실과 선긋기에 나설지 한 대표의 결단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정부가 은행권 대출 규제를 가화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잡으려는 조치였죠. 규제의 첫 달인 9월 가계대출 증가폭은 5조 6천억 원가량이었습니다.
규제를 앞두고 대출 수요가 몰렸던 8월에 비해서는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가계빚의 주범이었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어땠을까요? 마찬가지로 대출 규제 직전인 8월에 비해서 9월 오름폭이 3조 원가량 줄었습니다. 가계빚 증가폭이 줄어든 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춰서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높인 영향도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년 만에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달 가계대출 규모를 보고 추가 조치를 할지 판단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10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9월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은행권 대출 금리가 넉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기업과 가게 할 것 없이 금리가 모두 올랐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0.2%포인트 넘게 뛰면서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의 10월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됐던 시기인데도 주담대 금리는 오히려 크게 오른 겁니다. 9월 주담대 금리가 오른 것은 지표금리인 은행채 운용물 금리가 보합세를 보였으나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인상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입니다. 대출금리는 은행채 5년물 같은 지표금리와 은행이 임의로 정하는 가상금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가운데 은행권이 가상금리를 줄인상하면서 주담대 금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춘 움직임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정부의 이런 기조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고 타이트하게 가계부채 관리를 하고 그 말은 가상금리가 향후에도 조금은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최근 가계부채 급증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 문턱은 쉽사리 낮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11월 1일, 내일은 한우의 날입니다. 한우의 맛이 으뜸이라는 뜻에서 숫자 1이 3번 겹치는 이날로 한우의 날을 정했다고 합니다. 한우의 날을 앞두고 유통업체들이 최대 반값 할인 행사를 시작하면서 행사장은 한우를 사려는 소비자로 붐볐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끝도 없이 길게 늘어선 줄. 값싼 한우를 사기 위해 행사 시작 전부터 대기 중입니다. 직원의 안내와 함께 판매가 시작되자 좋은 제품을 담기 위해 바쁘게 움직입니다. 등심 싸게 준다 그래갖고 샀어요. 아니 등심하고 체크살하고요. 그냥 처음 와봤어요. 처음 와가지고 샀는데 가격도 저렴한 것 같고 고기도 좋은 것 같아요. 한우의 날을 맞아 한우 농가를 돕기 위해 농식품부와 전국 한우 관련 협회가 유통업계와 함께 최대 반값 대규모 할인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특수 부위를 판매했습니다. 판매 행사를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완전히 동이 났고요. 지금은 다른 부위로 채워가고 있지만 아직도 빈 곳이 있습니다. 대형마트 3사도 일제히 할인 행사에 돌입했습니다. 3사 모두 절반 가격에 한우를 판매하고 품목을 다양화하면서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이럴 때 정말 세일한 건 너무 감사하고 또 고기가 또 맛있더라고. 그래서 꼭 이럴 때 꼭 사고 싶어갖고 왔어요. 온라인 업체도 경주와 횡성 한우 등을 판매하며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할인 행사에 참여한 업체는 온오프라인 모두 합쳐 약 2천여 곳. 업체 매장별로 할인 시기와 제품은 다르지만 대부분 다음 달 초까지 할인 판매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9월 생산과 소비가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소매 판매와 건설 투자 부진으로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는 7개월째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9월 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 건설업이 줄며 한 달 전보다 0.3%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생산이 2.6% 줄며 광공업 생산은 0.2%,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는 늘었지만 보건 사회복지가 줄며 0.7% 감소했습니다. 건설업은 5개월째 뒷걸음질 쳤습니다. 재화 소비 지표인 소매 판매는 음식료품과 의복 등의 판매가 줄어 0.4% 감소했습니다. 지난 8월 1.7% 늘어난 뒤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 영향으로 면세점 판매가 9.2% 줄었습니다.
설비 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투자가 큰 폭으로 늘며 8.4% 증가했습니다. 3분기 전체로는 전산업 생산이 전분기 대비 0.2%, 소매 판매는 0.5%가 각각 감소했습니다. 소매 판매는 3분기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설비 투자는 10% 넘게 증가한 반면 건설 투자는 4.2% 줄었습니다. 건설 기성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지만 수주가 지금 2분기 연속으로 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향후에 건설 기성이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 건설 수주가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현재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떨어져 7개월째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며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미국 대선과 중동 사태, 주력 산업 업황 등 대외 불확실성에 소상공인 애로와 가계부채, 부동산 PF 리스크에도 유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수 회복을 위해 건설 투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발표와 관련해 부정거래 가능성이 있다며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오늘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고려아연이 공개 매수 기간, 유상증자를 추진한 경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부정한 수단이나 위계를 이용한 부정거래가 확인되면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유상증자 계획을 알고도 고의로 숨겼는지 여부입니다. 해양수산부가 국산 김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김 영문 명칭을 GIM, 김으로 국제 표준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으면 비관세 장벽이 완화돼 수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질 좋은 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등급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하는 제품 등급제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불법 도박 혐의로 붙잡힌 베트남 국적 피의자가 연행 도중 도주했습니다. 경찰서로 인계되는 도중에 경찰관을 밀치고 뒤로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도망가 버린 건데요. 경찰은 경찰서 주변과 인근 공단 지역까지 수색 범위를 넓혀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 경찰관이 차에 있던 피의자를 데리고 경찰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불과 몇 초 뒤 흰색 옷을 입은 누군가가 경찰서 앞을 쏜살같이 내달리고 경찰의 추격이 시작됩니다. 불법 도박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베트남 국적 30대 피의자가 연행 도중 도주하는 겁니다. 경찰을 피해 도주한 베트남인 피의자는 이곳 야산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경찰이 수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옆에 있던 경찰을 밀친 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수갑까지 뒤로 찬 상태였지만 경찰관들을 술래잡기 하듯이 따돌리더니 잠적했습니다. 앞서 도박 현장에서는 모두 11명이 체포됐고 경찰차 여러 대가 동원돼 압송이 이루어지던 상황. 여러 사람이 많으니까 순찰차 여러 대에 분산을 해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씩 이렇게 내리는데 대기하고 있는 차에서 내린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이고. 도주한 피의자는 국내 체류 비자가 만료된 불법 체류자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CCTV가 없고 인적이 드문 곳을 골라 도주한 점으로 미뤄 주변 지리를 잘 아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배는 없는 것으로 광주 지역에 실제로 얼마나 거주를 했는지 그거는 확인해봐야 돼요. 경찰은 도주 피의자 추적과 별개로 연행 과정에 도주 방지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서는 지난해 6월에도 도박 혐의로 잡혀온 외국인 피의자 가운데 10명이 지구대 조사 과정에 도주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이 손님들에게 마약을 팔고 투약 장소까지 제공하면서 월 10억 원대 매출을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업소 관계자와 마약을 투약한 손님 등 모두 9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유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주점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어지럽게 술병이 늘어진 방안을 뒤져보니 하얀 가루가 나옵니다. 환각을 일으키는 마약류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입니다. 손님들에게 마약류를 팔고 투약 장소까지 제공한 40대 남성 A씨 등 마약 사범 91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지난 1월부터 9개월간 직원들을 동원해 마약을 팔아온 혐의를 받습니다. 술은 물론 마약까지 투약할 수 있다며 손님들을 끌어모았는데 월마다 꾸준히 10억대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남 유흥주점 종사자들과 연결된 마약 사범에 대한 검거 활동을 이어오던 중 지난 5월 A씨가 다량의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다는 추가 첩보를 입수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A씨 및 그 공범들을 순차 검거하였습니다. 강남 유흥가에서 마약이 광범위하게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300평 규모, 방만 30여 개에 달하는 업소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 4,500만 원어치를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뒤늦게 업소 운영자가 마약을 팔거나 이걸 알고도 지켜보다 적발되면 영업 정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해당 업소는 문을 닫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경찰은 A씨뿐만 아니라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유소연입니다. 36주 낙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출산 당시 태아가 살아있었고 적절한 의료 조치 없이 방치돼 사망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산모 A씨가 이미 임신 36주 차에 접어든 뒤에 지방에 있는 병원 2곳에서 진료를 받았고 당시 태아가 건강했다는 내용이 담긴 진료 내역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원 압수물 분석과 의료진 진술, 의료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출산 전후로 태아가 살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21호 태풍 콩레이가 타이완을 강타했습니다. 중국 남동부 연안도 영향권인데 최대 경제 도시인 상하이에는 43년 만에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타이완 북부 예류곳 해안 절벽에 붉은색 철제 구조물이 쓰러져 있습니다. 며칠 전 크레인 3대를 싣고 출항했던 중국 화물선이 태풍에 휩쓸려 침몰하고 만 겁니다. 타이완 해경은 함정 3척을 투입해 선원 17명을 구조했습니다. 船上装载大量燃油，随时可能外泄，污染海洋。派遣拥有12000匹马力的拖船前往野柳进行脱救。 최대 시속 227km의 강풍이 몰고 온 파도가 방파제를 때린 뒤 등대를 집어삼킵니다. 제21호 태풍 콩레이가 상륙하면서 타이완 전역엔 휴업령이 내려졌고 백길과 하늘길도 끊겼습니다. 태풍은 타이완을 지나 중국 본토 푸젠성 연안을 훑으며 북상합니다. 경제 수도 상하이엔 1981년 이후 11월 최대 강우가 예보됐습니다. 上海将会有大暴雨，过程雨量120到180毫米，最大小时雨强40到70毫米。 중국 남부 하이난성엔 앞선 20호 태풍 짜미의 영향으로 사흘간 1000mm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홍수로 4만 7천 명이 대피했고 산사태까지 발생해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물바다가 된 시내에선 크레인을 동원해 승용차를 옥상에 주차해두는 진풍경도 펼쳐졌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프로축구 울산이 내일 리그 2위인 강원을 상대로 우승 확정에 도전합니다. 시즌 중간에 사령탑이 교체되는 혼란을 딛고 울산이 3년 연속 우승을 이뤄낼지 관심인데 강원의 상승세도 무섭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2년 연속으로 챔피언 자리에 오른 울산은 올해도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직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김천과 강원 같은 복병에 등장해도 비교적 순항했는데 시즌 중반 난데없이 축구대표팀 클린스만 감독 경질의 유탄이 울산에 떨어졌습니다. 선임 절차 논란과는 별개로 믿었던 홍명보 감독이 치열한 선두 경쟁 중에 팀을 떠나면서 피노키홍 비판이 쏟아졌고 팀은 불안한 대행 체제에서 4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긴급 소방수 김판곤 감독 투입은 바로 효과를 봤습니다. 김판곤 체제 10경기에서 7승 2무 1패, 승률 80%를 기록하며 울산은 1위로 파이널 라운드에 안착했습니다. K리그 3년 연속 우승까지 남은 한 발짝, 턱밑까지 쫓아온 강원과의 일전에서 이기면 승점 차이를 7점까지 벌리며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3년 연속 챔피언 자리에 오릅니다. 파이널 라운드 들어왔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목표했던 그 도장 깨기 하나 해낼 것 같아서. 울산은 이번 시즌 강원과 3차례 만나 2번 이겼고 특히 안방에선 15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포 주민규가 106일 만에 득점포를 가동하며 침묵에서 깨어난 건 유독 든든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MVP급 활약으로 태극마크까지 달았던 영건, 양민혁을 앞세운 강원의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즌 초에는 많은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지만 지금 저희가 해나가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간절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한 80%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이 울산을 두르고 승점 1점 차까지 추격한다면 K리그는 마지막까지 우승팀의 향방을 알 수 없는 안개 속 승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요즘 날이 쌀쌀해지면서 뜨끈한 국물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딱 그런데요. 그래서 퇴근 후에 요즘에 국밥 자주 먹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뜨끈한 국물은 몸을 따뜻하게 해줘서 좋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식도 손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식도는 위장과 달리 보호막이 없어서 뜨거운 국물을 바로 삼킬 경우 화상을 입을 수 있고요.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잦은 손상은 식도암 위험을 높일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뜨거운 음식은 나온 뒤에 3분에서 5분 정도 식혀서 먹는 것이 좋고요. 그 이후에도 입으로 불어서 식히면서 조금씩 천천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서는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19도로 오늘보다는 낮아지지만 여전히 예년보다는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광주 17도, 대구 16도에 머무는 등 예년 기온을 밑돌면서 무척 서늘하겠습니다. 비는 제주도와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밤사이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에는 모레까지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남해안에도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호우가 내리는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호우 피해와 함께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고은재,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뉴스퀘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